오늘 이제 그 유동재 씨, 이 집주인이 경계에 대한 걸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그 설계자, 이 집을 설계한 설계자하고 컨셉이 비슷할 것 같다, 어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이 건물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다른 장르이지만, 건축과 그래픽이라고는 다른 장르지만 뭔가 이렇게 접점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해서. 근데 그 접점이 이제 시차가 굉장히 커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따 후토크에서 하도록 해보고, 일단 내가 왜 이런 집을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하려고 해요. 우선 그 이 집의 이름을 이제 내가 장명을 한 건데, 나는 설계를 하면 꼭 설계한 집에 한국식으로 하면 당호라고 하죠. 집의 이름을 붙여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로 하면 어반하이브라고 하는 건물을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강남의 교보 사거리에 있는 빵빵이 건물을 제가 설계한 건데, 그걸 어반하이브라는 이름을 붙였어. 그 이제 도시 벌집 뭐 그런 의미인데, 그 형태를 이제 의미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도시에서 이제 그 공간이 이렇게 그 성립되는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여기에 이제 어느 비움은 이 유동재 씨한테 그 설계를 이제 의뢰를 받고, 남의 이제 건축가들이 제일 처음 하는 일은 그 땅을 와서 보는 거예요. 그 땅을 와서 봤을 때 나는 그 땅은 관심 없고 그 땅이 어떤 곳에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대로 이 앞산이 정말 나한테는 저거다라는 이렇게 그 하나의 그 매칭 포인트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줬어. 쟤랑 어울리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뭐 1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이지만, 작은 땅이 저렇게 굉장히 큰 자연하고 이렇게 마주할 때 어떤 자세로 마주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주변에 이렇게 다른, 이미 이 집은 제일 마지막에, 이 줄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지어진 집인데, 다른 집들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나라고 해서 보면 그냥 우리가 매일 흔히 보는 그런 이제 평범한 집들로 쭉 서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면서 결국 이 집의 어딘가를 비우자라는 생각으로 비웠고, 그 비우게 된 이제 과정을 이제 쭉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나중에 이 집을 완성을 하고 나서 이 집의 이름을 뭐로 붙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떤 비움, 뭐 어느 비움, 뭐 이런 생각 끝에 발음하기 좋게 어느 비움이라고 이제 이름을 정해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오래된 모더니즘, 뭐 열림 이런 이야기는 몇 년 전에 내가 이제 이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이제 썼던 거예요. 여기 혹시 건축 전공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앞에서 이제 설명했었던 이 친구는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공간적인 경험을 가지고 자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불행하게도 유학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난 이제 그 토종 건축가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토종으로서 우리 건축이, 한국의 건축이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뉴욕의 건축가가 와서 너는 어떤 건축을 하려고 그래?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런 건축을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답이 우리한테 있는가? 라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찾아낸 결론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더니즘의 건축, 이 콘크리트 건축이 이제 모더니즘 건축이라고 한다면, 이 건축은 우리가 물론 그 서양에서부터 이렇게 수입한 그 외래의 그런 그 건축 양식이지만, 이 양식을 알고 보니까 우리는 이미 옛날부터 쓰고 있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유전자 중에는 그런 지금 모더니즘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걸 이미 우리는 하고 있었다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나서 붙였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차이가 그 서구적인 모더니즘과 한국적인 모더니즘의 차이를 이제 설명을 할 때 만든 이제 그 화두가 열림이라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는. 이 집이 열려 있듯이 열린 모양으로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뭐 그 프롤로그를 글로 쓰면 이렇게 뭐 굉장히 뭐 거창한 길이 되는데, 대충 그 설명을 하자면,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연과 만나는 그 경계선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경계에 서게 되어 있는데, 이 경계에 서 있는 이 경계 자연과 마주하고 있는 이 자세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은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는 이제 저절로 그렇게 됐다는 건데, 저절로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쫙 잘라버리는 기하학적인 접점이 만들어져 있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의 옛날 그 전통적인 마을들을 가면 이렇게 명하게 자로 줄 긋듯이 쭉 찢어서 여기는 자연, 여기는 땅 하는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자연과 땅이 지형에 맞게 얼기설기 섞여 들어가는 그런 모양으로 이 소위 이렇게 우리 사람의 공간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합리적이다라는 이유, 그다음에 질서를 갖춰야 된다는 이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앉아서 줄을 쭉 그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분당 신도시를 계획을 했다면, 나는 저 자연과 이 인공이 그냥 이렇게 마주하듯이 대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들어오고 인공이 나가고 서로 얽히고 설키는 모양으로 디자인을 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여기서는 그냥 인위적인 어떤 질서를 만들어 놓고 잘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그거죠.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 지금 숫자들이, 이 지도는 다들 뭐 배워서 알겠죠. 대동여지도라고 하는 이제 김정호 선생이 소위 이 서양식의 측량법이 아닌, 온 전국을 발로 걸어 다니면서 확인한 지형을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적인 측량술에 의하면 순 엉터리 지도죠. 순 감각으로 만들어진 지도니까. 하지만 우리 땅을 이렇게 잘 표현한 지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 땅이 이렇게 생겨 있다고요. 여기 지금 숫자들이 몇 개 있는데, 맨 위에 파란 글씨 6,600만은 우리 한반도의 땅의 면적이에요. 땅의 크기. 6,600만 평이고, 우리가 현재 이렇게 휴전선으로 나눠져서 있는 남한은 약 3천만 평쯤 돼요. 3천만 평 중에 100평을 우리 유동규 씨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뭐 다들 이렇게 숫자상으로 알고 있는 거지만, 여기 이제 4,400이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70%, 72%가 이제 산인데, 평야가 아닌 산인데, 저 산이 있으면 산에 봉우리가 있겠죠. 그 봉우리의 숫자가 남북한 통틀어서 4,400개가 돼요. 뭐 별 새삼스러울 거 없죠?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밑에 있는, 그러니까 4,400인데 그거는 15,000평당 하나의 봉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 밑에 있는 2,800은 뭐냐면, 저 산 봉우리마다 4,400개의 산 봉우리에 2,800개의 산성이 있어요. 아마 외국의 뭐 예는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 산성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땅하고 관계가 있는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 전통 한옥들을 가서 보면, 보통 이렇게 유럽에 있는 벽돌집이나 돌로 만든 집들은
뭔가 이렇게 이 내부 공간을 보호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뭐 막아주기도 하고 안에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잘 짜여진 그런 구조예요. 근데 우리 한옥을 한번 보세요. 그 도둑이 들거나 뭐 전쟁이 나면 그게 하나도 안전한 장소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단군 조선 이래 반만년, 5천년 동안을 그런 집을 짓고 살았어요.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 가족의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전혀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장치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 우리도 꽤 많은 전쟁을 겪기는 했어요. 뭐 거란족의 침입, 몽골이 쳐들어오고 일본이 들어오고 뭐 당나라 수나라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이 지형이 주는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건데, 우리는 전쟁이 나면 다 산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산에다가 산성을 쌓고 산성에다가 다 이렇게 식량이랑 딱 비축할 것 갖다 놓고 거기서 위에서 올라오는 적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싸웠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궁이 괜히 세계에서 금메달 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삶의 방식으로 해서 결국 우리 한옥이라고 하는 그 공간 구조가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쭉 살아왔는데, 그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파트라는 걸로 이제 바뀌어 버렸죠, 지금은. 누구나, 너도 나도 아파트에 못 살면 억울해할 그런 공간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우리 한옥이라고 하는 어떤 이 공간의 형식이 만들어졌고 유지가 됐고, 그게 우리한테는 하나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와서 지금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은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어야 돼, 그런 게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우리는 이제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국적불명의 공간에서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산으로 이루어진 땅은 이제 평면적인 이제 2디멘션의 지도로 봤고, 이걸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한테 보면 왼쪽은 우리 땅, 아까 그 산이 막 접쳐 있을 그런 데에 우리의 풍경이고, 저쪽 오른쪽은 캄보디아에 어떤 그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 캄보디아로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가면 소위 이 메콩강이 만들어낸 그 퇴적층의 평야에 그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에서 내 현장까지 가려면 태국 근처에 국경까지 가야 되는데 총알 택시로 한 2시간 정도 가요. 가는 동안 내내 보이는 풍경은 요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유럽에 가서 유럽이나 영국 같은 데 갔을 때에 봤었던 그쪽 동네 풍경하고 거의 다르지 않아요. 평원으로 이루어진 땅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떤 그 인식에 대한 그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행신호 떨어질 때 들어오는 불을 무슨 불이라고, 무슨 색깔의 불이라고 그러죠? 파란불, 푸른불, 근데 요즘 친구들도 그 이야기 했더니, 그건 초록불이라 그래요.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블루하고 그린을 별로 구분하지 않고 써요. 그게 뭐냐면, 이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앞산은 그린인데 가면서 흐려져서 하늘 색깔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그린이라고 그러고 어디까지를 블루라고 할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그라데이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파란 바다나 푸른 바다나 파란 산이나 푸른 산이나 별로 의미가 없어. 블루. 그런데 이쪽 평원으로 가면 그린과 블루가 완전히 이분법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경계라는 게 뚜렷한 그런 공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감각은 평등해요, 서로.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가능한데, 이런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래 위가 있는, 소위 그게 잘못되면 장유유사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위계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 평원에서는 누구나 다
네 땅 내 땅 할 거 없이 다 이제 다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시골의 전통마을, 양동마을 같은 데 가면 높은 사람은 높은 땅에, 높은 곳에 살고 밑에는 하인들이 점점 내려가면서 살듯이 그런 식으로 또 위계라는 게 생겨서 이제 우리의 또 어떤 그 사회적인 공간 구성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되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경어가 있고 아랫말, 윗말, 아랫사람, 윗사람 되는 말이 있는데 쟤네들한테는 영어는 경어라는 게 없잖아. 그냥 써 붙이는 정도 말고는. 그러니까 서로 맞먹을 수 있는 공간감과 맞먹으면 안 되는 공간감에 대한 차이 같은 것들도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자, 이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우리에게서도 공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간이라고 하면 한 말 그대로 하면 비어있는 사이예요.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어요. 비어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비어있는 게 아니라 이제 빛이 있는 거잖아. 그 우리가 지금 이 공간 속에 있지만 이 공간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뭐 산소, 수소, 무슨 질소, 무슨 오만 원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잖아. 근데 있는데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없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거를 만드는 게 건축이라고 하는 이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자면, 물고기는 물을 인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이야기. 물은 물고기가 존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죠.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 그렇다면 우리 이 공간도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없음이라는 그 형식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하나의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 공간도 이게 그냥 그 형태가 없다 뿐이지 물질이라는 성질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애셔라는 그 화가가 의미 있게 잘 표현을 했어요. 이때 물고기와 물고기들의 사이는 또 다르게 기러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있음도 하나의 의미로 작용한다는 거.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없음의 현상으로 존재하는 있음이다라는 거. 그게 공간이라는 거. 그걸 이제 그 건축으로 갖고 오면, 여러분들 뭐 요즘에 여행 자유가 됐으니까 이제 뭐 유럽들도 아마 배낭여행도 갔을 거고, 뭐 이렇게 관광을 가든지 가서 보면 유럽의 건축들 보면 다들 탄성을 지을 만큼 멋있잖아요. 아름답고 형태도 뭐 다 그게 있고, 뭐 르네상스냐 바로크냐 로코코냐를 그런 걸 양식을 따지기 이전에 이미 걔네들은 굉장히 이제 이 구축된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형태 속에 저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거기 평원이니까 우리가 서양 문화사 같은 거 배울 때 보면 민족 대이동이라는 걸 많이 배우잖아요. 게르만족이 가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족이가 몽고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해서 계속 거기는 싸워요. 유럽에서 프로 축구가 유행하는 그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가 된 이유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중세 시대에 영주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그 버릇이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 서로 죽이면 안 되니까 그거를 축구라는 형식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만 비싼 돈 주고 용병들 데려다가, 손흥민이도 그래서 지금 현재 가 있는 건데 용병으로 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떤 그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선수단 만들어서 서로 싸움 붙여놓고 그거 구경하면서 우리 편 이겼다, 니네 편 뭐 졌다 하는 걸로 하던 그게 그 싸움이
강자가 약자를 이렇게 뺏어 먹는 게 그게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풍토에서는 저 집은 굉장히 철저하게 방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뚜렷한 경계를, 그 뚜렷하다기보다는 튼튼한 경계를 만들지 않으면 그 집은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단단한 테두리, 경계를 만들고 그 안에 공간을 구성을 하는데 이 벽돌로 쌓아서 서면 모양을 얼마든지 만드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얼마든지 변화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서양의 건축은 양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서양 문화사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구분들이 르네상스, 뭐 신고전주의, 뭐 바로크, 로코코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건축 양식에서 시작이 된 이야기들인데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는데 그런 공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저렇게 이제 그 까만 게 두텁게 이 벽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저거를 이렇게 암전을 시키면 이 공간이 어떤 얼마만큼의 양인지 계량이 가능해요.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그 공간의 입방이 몇 입방 뭐 센치냐 미터냐가 계산이 가능한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공간이 되는데 우리 한옥으로 오면 이건 이제 그 경주에 있는 그 동락당이라고 하는 그 이 조선시대의 유교학자가 자기의 그 새 부인을 얻고 그 부인하고 살기 위해서 만든 집인데 이거를 그 지은 이게 위에서 본 지붕이 있는 모양이고 저게 이제 저 지붕 아래에 이렇게 이제 방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이 방이 벽이 없는 방도 있고 같은 지붕 아래인데 벽이 없기도 하고 벽은 있는데 바닥이 없기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공간으로 생겨요. 그래서 이걸 아까 서구식 건축을 반전시키듯이 반전을 시켜보면 저 까만 것이 공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중간에 위에 지붕이 분명히 있는데도 벽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다 나가버려 흩어져 버리잖아요. 공간은 저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국의 공간은 이게 서구적인 의미로서의 공간으로 규정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디파인이 되지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디파인이 되느냐 하면 이 각각의 공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영향력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 에리어 전체가 하나의 영역이 이 동락당의 공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구체적인 오브제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오브제가 차지하고 있는 그 영역이 우리한테는 공간이. 그래서 이 집을 지은 그 양반이 회제 이연적이라고 하는 뭐 중종 때의 이제 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글을 썼느냐 하면 허하나 무한 것과 허하나 유한 것이 다르고 적하나 멸한 것과 고요하지만 느낌 있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고요한데 느낌이 없는 것, 고요한데 느낌이 있는 것이 다르고 비어 있는데 없는 것과 비어 있는데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의 이 공간의 어떤 그 전통적인 개념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의 공간은 아까 그 서구 건축이 굉장히 구체적인 공간이라면 우리의 공간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이 추상적인 개념이 성립되는 것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이제 껍질이라는 거를 이 벽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벽은 한국 건축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안과 밖을 이렇게 나누는 장치로 우리는 벽을 이제 만들어 왔는데 이걸 조금 더 과장해서 아까 물고기의 경우처럼 비유를 하면 그냥 그 패킹이 되어 있는 거죠. 공간을 패킹을 해놓고 그 안에서 살고 있어라 라는 이야기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공간과는 다른 이 공간감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경계 없이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경계를 살리되 경계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가 했던 방법은 경계를 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가본 분도 있겠지만 창덕궁의 연경당이라고 하는 우리 궁궐에 지은 이제 이 민가 건물인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저 바깥에 뭐 단풍나무나 밖에 마당이 아니라 그 외 바깥하고 이 안쪽에 이제 실내라고 하는 것과 실외를 그 사이에 있는 저 퇴마루 공간이에요. 퇴마루 공간은 경계인데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인데 투명하게 열려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닫고 필요에 따라서 열고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조절이 가능한 그런 공간감이 되는 건데 그걸 나는 저 경계를 공간으로 만드는 것. 경계를 공간으로 만들면 투명한 막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거를 이제 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 우리는 이 공간을 몇 평이냐라는 이제 바닥 면적으로도 계산을 하기도 하고 그거를 몇 입방미터냐라고 하는 입체로 생각을 해요. 계산을 해요. 계산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벽 하나를 띄어내서 열면 저 열리는 사이로 들어오는 경우의 수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m제곱이나 m세제곱이 아니라 n제곱의 공간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집에 대한 이야기. 자, 이 집은 이게 지금 이 집의 배치도예요. 이 가운데 까만 부분, 이쪽이 크게 굵게 까만 부분이 우리가 있는 이쪽 이 공간이고 옆에 있는 저 라인으로 생긴 선은 저 바깥에 있는 벽. 그 벽과 실체와 외부벽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이 지금 계단이 있는 이 공간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벽이 일로 와서 붙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 없는데 저거를 굳이 떨어뜨려 놓은 이야기는 저 경계면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불린 거예요. 바깥으로 불리면 그걸 이제 단면으로 보면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바닥이 밑에 이 바닥이고 그 옆에 이제 바위가 있는 정원이 있고 그 정원 위는 저기 3층까지 뻥 뚫려서 한 지붕을 뚫고 나가요. 하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저걸 나는 4차원의 경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X와 Y라고 하는 걸 좌표로 바닥이 만들어지고 벽면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Z라고 하는 높이가 더해지면 3차원이 되죠. 거기에다가 T는 타임인데 시간이 더해지면 4차원의 공간이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는 이 공간이 나는 그러니까 이 집을 설계를 할 때 내가 만들려고 했던 거는 이거는 당연히 만들어지는 필요가 이거니까 당연히 만들어지되 여기에 부가해서 하나의 비운 공간을 만들어내면 저 공간이 갖고 있는 역할은 아마 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주절주절 썼지만 어느 비움이 된 이유는 그 비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연의 결과들, 물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어떤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 필연을 가지고 이제 우연을 만드는데 나는 그 필연이라는 것도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 된다고 생각해요. 또 여기를 오르내리면서 보는 그런 이 자연과의 그 관계가 처음에는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그 필연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냥 가두어진 채 그냥 사람이 사는 어떤 그 물리적인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화학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만들어진 게 이 집입니다. 아마 이제 이걸 끝나고 나면 뭐 토크하고 난 다음에 이 집을 이렇게 이 한박 돌아보는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 경험을 할 때 이 작은 공간이지만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오르내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 위에도 이제 전망대가 하나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 집이 이 분당이라는 신도시와 이 자연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려고 했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뭐 좋은 이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복잡한 이야기는 빼고 이렇게 이제 공간을 열어놨기 때문에 열린 공간을 만들어놨으니까 이 열린 공간은 이 집 등기 명의자인 유동재의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열려 있으니까. 꼭 나쁜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해도 좋은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그냥 유동재 씨가 이 동네에 하나의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식의 공간 구성을 갖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뭐 지구촌은 이제 시공간의 경계가 없어졌으니까 뭐 요즘에 뭐 한류가 뭐 세계를 뭐 이렇게 휩쓸듯이 하고 있다고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공간도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이 어떤 보편적인 가치로 지구촌의 하나의 독립된 개성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재미없죠? 이야기가. 자, 들어줘서 고맙고 마치겠습니다. 네.